어머니 때문에 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당장 하준이는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에는 떨림 한 점 없었습니다. 순자는 깁스를 한 팔을 떨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손자 하준을 품에 안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순자의 팔은 부서지듯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은 시어머니의 팔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 역시 어머니의 안색보다 아내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0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자가 아들 정우의 집으로 들어온 것은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순자였지만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은 맞벌이로 비워둘 육아 공백이 더 급했다는 것을 순자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손주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 불을 켜고 가장 먼저 아들 부부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순자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소시지를 볶고 시금치를 무치는 손길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정우와 수연이 빈속으로 나가지 않도록 매일 다른 반찬을 챙기는 것이 순자만의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아침상을 다 차리고 나면 순자는 하준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잠든 손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깨우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일어설 때마다 잠시 손으로 식탁을 짚어야 했지만 순자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순자는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수연은 그 시간이면 이미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아침마다 서로의 옷매무새만 점검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나가볼게요. 정우는 신발을 신으며 그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수연 역시 화장품 가방을 챙기며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가고 나면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준은 순자의 손을 꼭 쥐고 걸으며 어제 배운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발표회에서 노래 부를 거야. 순자는 그 작은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하준을 향해 손을 흔들고 나서야 순자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청소와 빨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닦고 욕실을 정리하고 나면 하준의 작은 옷가지들을 손빨래로 다시 헹궈야 했습니다.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옷이었지만 순자는 늘 손으로 한 번 더 비비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나서야 점심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순자가 독한 감기에 걸려 온몸이 욱신거렸을 때도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열이 펄펄 올라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정우는 출근길에 어머니의 얼굴이 붉은 것을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정우는 그대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약을 삼키고도 하준의 유치원 등원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는 매번 같은 말로 순자를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면서 키우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그 말에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하준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늘 할머니께서 데리러 오시네요. 부모님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순자는 그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무렵 순자의 생일이 지나갔지만 정우도 수연도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미역국을 직접 끓여 혼자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하준의 유치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회사 일정이 겹친다며 일찌감치 참석을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대신 가서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순자는 혼자 강당 의자에 앉아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옆에는 부모가 나란히 앉아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이에서 홀로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하준이 객석으로 뛰어와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내 노래 잘했어? 순자는 그 말에 서운함을 모두 잊고 활짝 웃으며 손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찍어둔 영상을 가족 채팅방에 올렸지만 정우와 수연 누구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가 정우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을 순자는 미리 알고 식당까지 예약해 두었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그날 단둘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며 하준을 순자에게 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도 그런 저녁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유치원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하준을 데려왔습니다. 하준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순자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순자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나면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와 수연이 퇴근하는 시간은 늘 7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면 순자는 식탁에 갓 지은 밥과 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수연은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순자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조심스럽게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영 시원치가 않네. 수연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병원 가서 약 좀 타다 드세요. 정우 역시 별다른 걱정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반응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동네 병원에 다녀와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에도 가족 중 누구 하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올려둔 약봉투를 조용히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나서야 순자는 오랜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 짧은 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준이 보느라 정신 없었지. 너도 좀 쉬어가면서 해. 미영의 목소리에 순자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손주까지 보는 게 뭐가 힘들겠어. 순자는 늘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영은 그런 순자가 안타까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평생 떡집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사니? 순자는 그 말에 웃어넘기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할게. 그날의 통화는 그렇게 가볍게 끝이 났지만 순자는 미영의 말을 마음 한구석에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주말이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의 친정 식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순자는 새벽부터 장을 봐 와 음식을 차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순자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며 며느리에게는 흐뭇한 칭찬을 건넸지만 순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 음식이 다 친정 손맛을 닮았나 봐.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행주를 짜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집은 며느리가 음식을 하고 시어머니가 손을 거둔다지만 순자의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쳐도 순자에게 돌아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형제들이 다녀가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를 버티게 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하준이 순자의 품으로 파고들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손주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자신을 향해 웃어줄 때마다 순자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끔 잠든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순자는 먼저 떠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순자에게 떡집 일을 그만두고 좀 편히 쉬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에 익은 일을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떡집도 남편도 모두 떠나고 남은 것은 이 집에서의 역할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밤이면 자신이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순자 자신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기억은 좀처럼 또렷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순자가 거실을 지나다 수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베이비시터 비용이 따로 안 들어서 그게 진짜 다행이지. 수연은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한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 들지 않는 일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에도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준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며 늦게까지 하준을 부탁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하준이 좀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그 말에 그저 다녀오라는 손짓만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집 안에는 순자와 하준 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놀이터 가도 돼? 하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모자를 씌워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로 향하는 길에 하준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준은 가는 길에 만난 강아지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순자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하준은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며 손자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높은 미끄럼틀 위로 신나게 올라가는 하준을 보며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들뜬 모습을 보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는 순자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는 벤치에 앉아 가방 속 물통을 만지며 손자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전의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잠시 눈을 감고 평온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주는 미끄럼틀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며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또래 친구들 몇 명이 모여들면서 아이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내기를 하듯 떠들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도 하준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어. 하준은 그 말을 외치며 미끄럼틀 옆에 달린 그물망 구조물을 타고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놀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준아, 너무 높이 가면 안 돼. 천천히 내려와. 순자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신이 난 듯 그물망 가장 윗부분의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아이의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저 아이 좀 봐. 위험해 보이는데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준의 발이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두 손만 난간에 매달린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순자를 덮쳤습니다. 하준아.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처럼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준의 손가락이 난간에서 서서히 풀리는 것이 순자의 눈에 보였습니다. 순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순자는 그저 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하준을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준의 몸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는 두 팔을 벌려 그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자의 등과 팔이 먼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은 순자의 품 안에서 놀란 눈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하준의 몸을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하준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오른쪽 팔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비로소 신음을 흘렸습니다.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몸으로 막으셨나 봐요. 이 정도면 많이 다치셨을 텐데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구급차 부를게요. 누군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순자가 아이를 감싸고 떨어지던 그 짧은 순간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할머니지 자기 몸을 던지시다니. 손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낯선 사람들의 그 말에 잠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 안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사고를 당한 순간에야 처음 듣게 된 셈이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누운 채로도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하준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가 너 다치지 않게 했으니까 됐어.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는 통증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의 엄마가 다가와 하준을 살피며 순자에게도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니었으면 하준이가 크게 다쳤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 말에 옅게 웃어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팔에서는 점점 더 큰 통증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 한 명이
순자의 휴대폰을 찾아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분 보호자분 좀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정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보다 의아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모임 중인데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전해 들은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연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작게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준이 구하다가 다치셨대. 그 말을 들은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차에 올랐지만 차 안에서도 서로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으면 당분간 하준이는 누가 봐줘요.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서 상황부터 보자.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필 이런 때 다치셔서 나도 회사 일정이 다 꼬이게 생겼네. 정우는 그 말에 별다른 반박 없이 그저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순자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순자의 팔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팔이 많이 안 좋으세요.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순자는 들것에 눕혀지면서도 하준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이의 엄마가 하준을 대신 안아들며 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하준이 데리고 같이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그 말에 겨우 손을 풀고 들것에 몸을 맡겼습니다.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순자는 가까스로 미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친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 누군가에게는 상황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순자는 뒤따라 도착한 하준과 잠시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준을 데려온 아이 엄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준이는 정말 멀쩡해요.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준은 순자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안 아프면 돼. 의료진이 검사를 위해 순자를 옮기려 하자 하준은 그제야 아이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통증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크게 다쳐 더 이상 하준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며 순자에게 몇 가지를 물었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하준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숨 크게 쉬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는 빠르게 응급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자신의 부러진 팔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온 팔이었습니다. 떡을 치고 반죽을 빚던 손이 이제는 부서진 채로 응급실 침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떡집을 처음 차렸을 때도 이 손으로 모든 일을 해냈었습니다. 문득 순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도 마당에서 놀다가 담장 위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순자는 지금처럼 몸을 던져 어린 정우를 품에 안고 대신 넘어졌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흐려졌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그 마음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손주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던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순자는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자는 통증 속에서도 하준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순자를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름과 나이를 묻고 차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오고 계신가요? 순자는 그 질문에 아들에게 전화가 갔다는 사실만 겨우 떠올려 대답했습니다. 수속을 위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순자는 잠시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일단 본인 서명으로 처리하고 보호자가 오면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로 향하는 내내 순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를 알게 된 아들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순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홀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누워있는 그 시간이 유난히 길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다른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둘러서서 연신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순자의 정신을 더욱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자는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만약 이대로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면 더 이상 집안일도 하준을 돌보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으로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생각이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다가와 순자에게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팔이 완전히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통증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당장 하준이는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응급실 안을 가로질러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누운 채로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수연의 뒤를 따라 들어오며 어머니의 팔보다 먼저 표정부터 살피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정우의 말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의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그 눈빛을 보며 조금 전 수연의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침 다가온 의사가 검사 결과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완전히 부러져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뼈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서 단순 깁스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우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어머니의 상태가 아니라 입원 기간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수술 후 최소 한 달 정도는 한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수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이나요? 그럼 하준이는 누가 봐요? 저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의사는 그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먼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정우와 수연은 순간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의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눈에도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정우는 뒤늦게 수습하려 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환자의 자녀들은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안색을 살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침대 곁에 선 아들 부부의 모습과 그 장면이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수술 준비를 돕던 간호사가 잠시 다가와 순자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손주분 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순자는 그 작은 친절에 오히려 마음이 더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작 가족에게서는 듣지 못한 다정한 말을 낯선 간호사에게서 듣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을 때도 수연은 먼저 서류를 밀어내듯 정우에게 넘겼습니다. 이거 자기가 좀 해, 나는 하준이한테 전화해야 해서.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벗어나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누운 채로 멀어지는 수연의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준이 괜찮아. 친구 어머니가 잘 봐주고 계신데요. 고맙다고 인사 꼭 드려. 수연은 정작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쪽으로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펜을 쥔 채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수술 꼭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순자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순자의 비용 걱정에 정우는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엄마가 다치셔서 수술하셔야 한대. 형도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형편이 안 좋은데 일단 형이 좀 먼저 처리해줘. 정우는 그 대답에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지기 전 순자는 잠시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며칠만 더 봐주실 수 있나 여쭤봐야겠어.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순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수술을 앞둔 사람은 자신인데 가족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보호자를 구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우는 수술 동의서를 접수처에 제출하러 가고 수연은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하겠다는 간호사를 따라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순자의 눈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들어가실게요. 의료진의 안내에 순자는 들것 위에서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 누워서도 순자의 머릿속에는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다해 가족을 위해 살아도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순자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으며 숫자를 거꾸로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숫자를 세어가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같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긴 한 걸까?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까지도 그 물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순자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순자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텅 빈 회복실 천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역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 순자의 휴대폰에는 미영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순자는 마취가 덜 풀린 손가락으로 겨우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술 끝났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라. 미영은 답장을 받고도 한참 동안 전화를 걸어와 순자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은 정말로 병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와야지. 미영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몸 챙길 줄도 알아야지. 평생 자식들 뒤만 보고 살더니. 순자는 친구의 그 잔소리 같은 다정함이 오히려 고맙고 미안해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순자 곁에 앉아 손을 주물러주며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병실로 옮겨진 순자 앞에 정우와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정우의 말에는 안도가 묻어 있었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다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며칠은 입원해 계셔야 하는 거죠. 그동안 하준이는 어쩌나. 순자는 마취가 덜 풀린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그 말을 또렷이 알아들었습니다. 옆 병상에 누운 다른 할머니 환자의 자녀들은 번갈아 다가와 손을 잡고 식사는 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은 입에 맞으셨어요. 내일은 죽 좀 더 가져다 드릴게요. 딸로 보이는 사람이 환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순자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연의 친구가 하준을 데리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준은 깁스를 한 순자의 팔을 보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팔 아파 보여.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순자는 애써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준이만 안 아프면 괜찮아. 하준은 그 말에도 한참을 순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우와 수연은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작은 손길에서 가족 안에서 느껴보지 못한 위로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하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수연이 슬쩍 정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태어나면 일단 집으로 모셔야겠지. 그래도 당분간은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정우는 그 말에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또렷이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미안함보다 다음 계획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우와 수연은 하준을 챙겨야 한다며 서둘러 병실을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 안에는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이 돌아가며 밤새 곁을 지키겠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의 침대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사위는 조용한 어둠과 기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홀로 어두운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부러진 팔이 주는 통증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야간 회진을 돌며 진통제 시간을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콜 누르세요.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통증이 밀려와도 좀처럼 호출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평생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통증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머릿속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러진 팔이 다 나아도 또 다른 일로 자신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지켜온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순자는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순자는 한쪽 팔에 무거운 깁스를 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 동안은 팔을 거의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따르고 싶었지만 집안일은 깁스를 한다고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쌓인 빨랫감과 부엌의 그릇들이 마치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쪽 팔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의 단추를 채우는 일조차 한쪽 손으로는 쉽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깁스한 팔을 적시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하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부러진 팔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팔을 못 쓰는데 어떻게 데려다 주니? 수연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걸어가시면 되니까 큰 무리는 아니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결국 한쪽 팔로 하준의 손을 잡고 절뚝이듯 유치원까지 걸어갔다 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준이 순자의 깁스한 팔을 흘끗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팔 아직도 아파. 내가 천천히 걸을게. 순자는 그 작은 말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다정함과 부모의 무심함이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순자에게는 더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어머니의 회복보다 평소처럼 돌아온 일상의 편리함을 더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식사 준비는 좀 해주실 수 있죠?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순자는 한쪽 팔로 어설프게 칼질을 하며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손이 자꾸 미끄러져 몇 번이나 칼을 놓칠 뻔했지만 순자는 묵묵히 식사를 차려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날에도 순자는 혼자 병원을 오가며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신다고 했죠. 다녀오시고 하준이 좀 데려와 주세요. 수연의 그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순자는 한쪽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통증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순자는 치료사가 알려준 동작을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순자의 상태를 보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무리하시면 회복이 더 늦어져요. 집에서도 충분히 쉬셔야 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너무 먼 조언이라는 생각에 옅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먹고 일찍 누우려 했지만 수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학원 상담 때문에 좀 일찍 나가야 하는데 하준이 아침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아무리 다쳐도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누워있던 순자는
며칠 전 미영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도 내 인생이 있지 않냐는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질문처럼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들고 미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순자의 얼굴을 살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그새 더 안 좋아졌네. 며칠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팔이 이런데도 다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굴어. 순자의 말에 미영은 한참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사실 너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 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묻자 미영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떡집 정리하고 나서 나한테 맡겨둔 돈 기억나지? 그거 그동안 내가 잘 굴려서 꽤 불어놨어.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적힌 액수는 순자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미영은 옅게 웃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식들 눈치 보면서 또 그 돈까지 다 내놓을까봐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었어.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문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상가 자리였습니다. 마침 이 가게 자리가 나왔는데 내가 손맛이 워낙 좋으니까 작게 반찬 가게라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미리 알아봤어. 순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마음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순자가 묻자 미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떡솜씨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한번 해봐. 미영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상가 주인에게 연락해 계약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서 계약서도 봐줄게. 혼자 결정하라는 게 아니야. 순자는 미영의 그 든든한 말에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그날 밤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참아왔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수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순자는 두 사람을 식탁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깁스를 한 팔을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가족을 책임져라.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듣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순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준이 등하원도 식사 준비도 더는 못한다. 너희가 직접 알아서 해야 한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수연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어머니 없이 저희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순자는 그 말에 잠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곁에 있어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너희 둘이서 해내야 할 일이야. 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께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우의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굳힌 결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부부가 부모로서 너희 아이를 직접 키워라.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휴대폰을 붙잡고 어딘가로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방 안에서 옷가지를 정리하며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그날만큼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주는 거실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깜짝 놀라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나 두고 가는 거야. 순자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하준을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는 거야. 보고 싶으면 또 보러 올 수 있어. 하준은 그 말에도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나 누가 데려다 줘. 순자는 그 순진한 물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의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그 일을 할 거야. 그게 맞는 거란다. 순자는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손주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는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우의 형제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작은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네 도와주셔야죠. 순자는 그 전화를 받으며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너희들 이야기만 듣고 살았으니까. 짧은 대답을 끝으로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짐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주문진 바닷가 마을에 작은 트럭이 도착한 것은 보름 전의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도움으로 구한 작은 단층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엄마이자 할머니로만 불려온 순자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작은 마당과 마루가 딸려 있어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순자는 짐을 풀기 전 마당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집 정리를 마친 첫날 밤 순자는 깁스를 푼 팔로 천천히 짐을 풀며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잠자리에 누운 순자는 오랜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늦잠을 자고도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람과 함께 갈매기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혼자만의 아침상을 차리며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뜨거운 된장국 한 그릇과 잘 구운 생선 한 마리뿐인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순자는 그 어느 반찬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차려본 게 언제였더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숟가락을 들고 옅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미영과 함께 골목 어귀의 작은 상가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간판은 어떤 이름으로 할까? 미영이 묻자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네 반찬이라고 하자 이제는 내 이름을 내걸고 살아볼래. 며칠간의 손질을 마치고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순자는 정성껏 만든 나물과 조림을 그릴에 올리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집 콩나물 무침 맛이 예사롭지 않네요. 단골이 된 동네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한 그릇 더 덜어주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에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따뜻한 반찬을 사러 들렀다가 순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순자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떡집을 운영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들르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한 분과는 어느새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드시고 가셔야 해요, 어르신. 순자의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매번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혼자 지내는 이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작은 정이 가게 안에 자연스럽게 쌓여갔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손맛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간다는 사실이 순자에게 낯설고도 벅찬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노인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열렸습니다. 미영의 권유로 처음 참여해본 수업에서 순자는 어색한 손길로 붓을 잡았습니다. 평생 부엌칼만 잡아봤지 붓은 처음이라 어찌할지 모르겠네. 순자의 말에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자는 서툴지만 자신만의 색으로 바다 그림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림 한 장을 완성했을 뿐인데도 순자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차오르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듣는 사람들과 어울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시간을 쏟아온 순자에게 이런 사소한 즐거움은 무엇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2달 가까이 수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강생들의 그림을 모아 마을 회관 한쪽 벽에 걸어두는 작은 행사였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을 내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망설였습니다. 내 그림이 뭐 볼 게 있다고 그래. 순자가 손사래를 치자 미영이 단호하게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바다 그림이 얼마나 따뜻한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결국 순자의 그림은 전시회 한쪽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날 동네 사람들이 순자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이 그림 그린 분이 사장님이세요. 색감이 참 편안하네요. 순자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살아온 자신의 이름이 작은 액자 옆에 또렷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며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어 처음 잡아본 붓끝에서 이런 순간이 찾아올 줄은 순자도 미처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작은 마루에 앉아 미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팔은 다 괜찮아졌어. 미영의 물음에 순자는 가볍게 팔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았어. 너 덕분에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지. 두 사람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지곤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밤이면 가끔 지난 70평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물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그저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순자는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 더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순자의 휴대폰에 정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너라. 주말 오후 정우와 수연 그리고 하준이 함께 순자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정우의 얼굴은 한층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했어요. 수연 역시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우선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천천히 얘기하자. 정우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며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직접 하준이 등하원도 시켜보고 밥도 차려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수연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더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게 가족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니?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데 그래도 다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안 돌아간다. 너희도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지. 수연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순자는 그런 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마음 잊지 말고 하준이한테 잘해주는 걸로 보여줘라. 차를 마시고 난 뒤 순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골목 끝에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새로 차린 가게야. 간판에 적힌 순자네 반찬이라는 글자를 보며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순자는 가게 안의 반찬통들을 가리키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음식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있다. 하준은 진열된 반찬들을 신기한 눈으로 들여다보며 순자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진짜 멋있다. 순자는 손자의 그 말에 가슴 깊이 따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줄곧 조용히 있던 하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쓴 거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작은 편지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옆에 없으니까 매일 생각나요. 빨리 또 보러 갈게요. 순자는 그 짧은 문장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 아래쪽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으로 순자와 하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둘이 손잡고 있는 거야. 하준의 설명에 순자는 그림을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하준이 많이 보고 싶었어. 순자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바다 진짜 예쁘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하준의 그 말에 모두가 역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직접 차린 밥상을 가족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사온 생선구이와 정성껏 무친 나물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순자도 당당히 가족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 맛있어요. 떡집 사장님이 아니라 식당 사장님 하셔도 되겠어요. 정우의 말에 순자는 소리내어 웃으며 손자의 밥그릇에 생선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순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편하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순자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지 몰랐다.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너희한테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니까. 수연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 인생 응원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 가족이 떠나기 전 정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혼자 지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마당 끝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답게 지내는 거란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는 내 삶도 함께 챙기면서 살아갈란다. 가족들이 떠난 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멀어지는 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평온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마루에 앉아 미영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따금 하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오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자의 하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이제 그 사랑 안에 자신의 자리도 함께 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는 가게 일을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옆에 앉으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거 없어?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싶지 않아.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없어. 오히려 너무 오래 미뤄왔다는 생각만 들어. 70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잊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걸 되찾은 거지. 미영은 그 말에 가만히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거야. 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짠 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 위로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 만들 반찬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자는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으며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웠구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순자의 손끝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벽에 걸어둔 작은 액자 속 바다 그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지난 70평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은 나이일지 몰라도 순자에게는 비로소 자신을 찾은 가장 빛나는 시작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벗삼아 살아가는 순자의 하루는 그렇게 후회 없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